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의 유무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로 사형은 불가능한 반면 무기징역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모범수인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인 윤석열 피고인은 20년이 지나도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이런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형량이 확정된 바로 그 해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작전을 목격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던 5.18 항쟁이었습니다. 여기가 계엄군 있고 지금 신호등이 있죠, 빨간거이. 거기까지가 시민군이 축치고 있는 자리. 그거에 계엄군하고 우리가 한 100m? 여러 것 좀 들어있었지. 100m도 안 돼. 저 앞에까지 와 있어, 계엄군들이.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도 비극을 목격한 뒤 시민군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엄군들한테 저 시민들이 당하는 모습을 봤지. 군인 아저씨. 그러고 때리면 이 사람 죽겠어. 어? 그러고 때리면 썩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 때려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모양이요.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 거꾸로 돌아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와서 정의감이네 뭐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뛰어들게 돼 있어. 또 27일 날 도청을 진압하면서 진짜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 이게 계엄군이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또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빨갱이나 폭도로 이렇게 매도돼가지고 서글픈 꼴 진짜 서름 많이 당했어요. 전두환 내란 세력 역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 좌배석 판사가 황상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론으로서의 판결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첫 공판기일에 법정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반란과 내란 수괴, 상관 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좌배석 판사였던 저는 전두환 피고인과 대각선으로 눈이 자주 재판 도중에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 그 표정 변화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번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해라는 단어, 그 사자가 나왔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지면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8개월 후 전두환은 석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금 방금 교도소 철문을 나와서 지금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기자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경의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사면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도 거의 8개월 동안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건을 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사건에 올인했던 재판부 3인 중 1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그 공들인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아닌데 아무리 화해 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용서를 해준 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죄를 했더라면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등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느 분께서 공익재판을 하시는데 제가 구형을 때리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변함 없으십니까? 근데 그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이나 5.17 대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죄질이 이번이 가볍냐?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번은 더더군다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면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즉 일반적인 국민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9조를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근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등이 지금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이제 위험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많고 죄질이 안 좋다고